유념해야 될 LFP 확산 리스크, 양극재, 지나친 고평가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이제 전기차 시장이 개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아주 초기 산업에 비해서 조금씩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달라지는 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전기차 성장률 자체가 낮아지고 있죠. 네. 왜냐하면 이제 초기에 고성장기는 이제는 좀 지나는 느낌이고요. 네. 올해 전체 자동차 판매 중에서 승용차 기준으로 보면 전기차의 비중이 한 17% 정도쯤 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면 이제 소위 말하는 초기에 어떤 산업이 생기면 그걸 이제 무턱대고 소비하는 계층이 있죠. 얼리 네. 어답터라고 영어로는 좀 어렵게 얘기합니다만 그 비중은 이제 웬만큼 사는 거 아니냐, 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륙마다 좀 다릅니다. 네. 유럽은 뭐 이미 그런 상황이고요. 중국도 비슷하고요. 미국은 아직은 이제 올해 한 10% 육박할 것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정도의 국면은 아닌데 전 세계 전체를 봤을 때는 지금 좀 그런 국면이다 보니까 네. 성장률이 앞으로는 이제 조금씩 낮아진다. 뭐 그렇게 지금 보고 있죠. 네, 그렇군요. 성장률이 좀 낮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소비자들도 어떤 변화들이 좀 관측이 될 것 같아요. 이전 초기랑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렇습니다. 원래 산업 초기에는 수요를 하는 군들이 새로운 어떤 그 제품이나 기술에 대해서 그냥 무턱대고 구매를 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뭐 네. 가격 상관없이. 그러나 이제 이게 더 확산이 되는 국면으로 가기 위해서는 대중화가 돼야 되죠. 네. 대중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전기차로 따지면 가격이 중요한 시대가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전기차의 뭐 테슬라를 필두해서 모든 전기차 업체들이 다 가격 인하를 갖다가 단행을 하고 있죠. 물론 맞죠. 네. 단기적으로는 생각했던 것보다 수요가 좀 안 좋아서 그런 면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 공략해야 될 소비자들은 가격에 엄청 민감한 네. 까다로운 소비자들이라는 것을 이제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글로벌 전체 전기차 업체들이 대부분 다 저가 모델들을 많이 네. 내놓는 그런 시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점차 가격을 낮추는 이유가 비단 수익성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도 좀 변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유럽에서는 이번에 좀 보조금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가격이랑 연관성이 좀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네. 유럽은 이미 평균적으로 20% 이상의 지금 전기차가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초기 확산 국면은 이제 지나갔고요. 보조금을 받는 대상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재정 부담이 이제 좀 생기죠. 네. 그래서 유럽 전체, EU 전체 시장의 전기차 판매에 가장 이제 압도적으로 큰 국가가 독일이거든요. 네. 독일이 한 20에서 30% 정도의 EU 전기차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독일이 이제 작년부터 낮추기 시작을 했고요. 네. 올해는 또 한 차례 더 낮추게 되는데 8월 말까지만 그 정부가 주는 보조금이 따로 있고 기업이 주는 보조금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정부가 주는 보조금 3,000유로를 9월 1일부터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8월 달은 독일의 전기차 판매가 좀 많이 늘 것 같고요. 네. 9월부터는 이제 대신 이제 좀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이제 리스크고, 저거는 독일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그동안 이제 보조금을 많이 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보조금을 계속 조금씩 낮추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게 가는 방향이 맞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수요가 굉장히 강한 국면이면은 보조금이 저렇게 좀 준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별로 영향을 받질 않죠.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경제 상황 자체가 금리 인상이라든지 소비 여력의 이제 좀 소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겹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산을 유지하고 수요를 또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업체들이 그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이제 확산기는 지나가다 보니까 나라들도 보조금을 줄여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완성차 업계들은 수요를 좀 유지하려고 전기차 가격을 보조금 인하만큼 조금씩 좀 낮추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차 가격을 좀 뜯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무래도 배터리겠죠? 그렇습니다. 모델마다 다르지만 보통 전기차 가격의 한 30에서 많게는 한 40% 정도가 배터리라서 배터리가 절대적이죠. 그러니까 전기차가 우리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타기 위해서는 네. 무조건 배터리 가격의 인하가 필수 사항입니다.
네.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전기차가 소위 말하는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이제 가격이 같아지는 포인트. 이걸 이제 한 2025년 정도면 될 거다 그렇게 봤었거든요. 2025년이요. 예, 근데 이제 작년에 워낙 많은 이제 가격들이 올라서 조금 더 연기되는 국면이 있긴 한데 네. 과연 이제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배터리 기술들이 따라가느냐 그게 지금 이제 전기차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배터리 업체들의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하죠. 네, 그렇군요. 완성차 업계들이 이제 전기차의 가격을 좀 낮춰야 되는 국면 속에서 배터리의 가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가격이 좀 저렴한 배터리들이 최근 인기를 좀 얻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LFP 배터리가 아무래도 경쟁력이 가격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이렇게 요즘에 전기차 인하 국면과 더불어서 이 LFP 배터리도 확산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LFP 배터리는 재작년부터 비중이 급증했어요. 네. 글로벌 판매에서 원래 10% 이하였고 중국 내수에 있는 아주 그 초저가 자동차들 위주로 이제 네네. 됐었거든요. 근데 재작년에 한 10% 중반을 넘어갔었고 작년에는 거의 30% 육박할 정도로 20% 후반 정도까지 올라왔었습니다. 아, 네. 그게 이제 중국 내에서 활성화가 주로 많이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수출이 이제 작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수출로 인해서 이제 나가는 LFP 배터리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늘고 있죠. 올해는 그 강도가 훨씬 더 강합니다. 네. 강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뭐 알 수 있는 게 BYD하고 테슬라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양대 산맥이잖아요. 그쵸. 다른 업체들은 이 두 업체를 따라오기 힘듭니다. 이 두 업체가 지금 뭐 BYD는 완전 LFP고 테슬라도 지금 원래는 사실은 중국산으로만 주로 썼었는데 네. 중국에서 만들어서 유럽이나 심지어 북미까지도 우리나라도 지금 LFP로 만든 테슬라의 차를 이제 타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올해는 아마 30% 중반까지 LFP 비중이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30% 중반 이후로도 좀 계속 LFP 배터리는 확대될 여지가 있는 건가요? 요즘 뭐 글로벌 리서치들 나오는 것들을 보면 네. 뭐 대부분 다 한 50% 근처까지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저는 그거보다 더 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100% 차지하고 유럽이나 또 다른 미국에 조금 미국은 좀 제한적이긴 하더라도 네. 다른 개도국으로 워낙 확산이 지금 빠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50%를 충분히 넘어설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LFP 배터리는 그러면 대체적으로 제조사가 지금 다 중국 제조사들인가요? 그렇습니다. 원래 LFP 배터리는 사실은 원적 기술은 미국 업체예요. 아, 그래요? A123라는 업체가 글쎄 한 20년도 넘었을 거예요 아마. 그 전에 개발을 했는데 네. 그 회사가 이제 부도가 났죠. 부도가 나면서 중국의 업체가 그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네. 그때서부터 이제 LFP 배터리에 대한 기술을 중국 업체들이 흡수하기 시작을 했고 초기에는 그냥 진짜 만들기 쉽고 왜냐하면 LFP 배터리는 안에 이제 들어가는 양극재가 네. 배터리는 양극재로 구분합니다. 그쵸. 네. 양극재가 이제 철하고 인산이라는 인이라는 요 굉장히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만들기가 쉽죠. 다만 이제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네. 그 주행 거리가 좀 짧고 뭐 그 겨울에는 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주행 거리가 떨어지고 뭐 이런 단점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게 지난 한 3, 4년 동안 거의 다 극복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LFP 배터리는 뭐 400kg, 500kg짜리는 굉장히 흔하고요. 최근에 CATL이 발표한 쉔싱이라는 배터리는 주행거리가 700km입니다. 700km인데 네. 그걸 떠나서 충전으로부터 충전 시간 급속 충전 기준으로 보면 10분 안에 400km까지 이 충전을 할 수가 있는 기술 배터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다른 삼원계 배터리보다 월등히 좀 앞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던 LFP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이제는 CATL과 BYD를 통해서 거의 극복이 되는
네. 그런 걸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연말부터 대량 생산 체제로 가겠다고 하고 있고 네. 또 다른 LFP 배터리 중국에 있는 업체들도 올 연말 내년까지 이제 주행거리가 굉장히 긴 배터리들을 내놓을 예정이기 때문에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투자자들은 보통 이제 중국 업체들을 굉장히 그 경시하는 그런 이제 우리 주식시장의 풍조가 가득하거든요. 네. 뭐 우리 업체들을 좋아하는 건 당연하죠. 예,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뭐 당연히 중국 업체들도 월등히 좋아하는 건 잘 돼야 되는 건 사실인데 네. 이게 주식 투자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리스크를 얼마나 잘 검증하는지가 성공의 핵심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국의 LFP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좀 보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LFP 배터리랑 사실 3원계 배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주로 생산하고 있는 그런 건데 말씀 주신 대로 주행거리나 이런 측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뭐 그 외에 그럼 기술력적인 측면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기술력 격차가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원래는 사실은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주행거리도 한 20-30% 정도 낮았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미 나오는 배터리들이 거의 비슷해졌어요. 거의 뭐 많아봐야 10%, 작은 건 한 5%. 심지어 겨울철 주행거리도 최근에 나오는 중국 배터리들하고 3원계 배터리들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새로운 또 LFP에 망간을 추가한 이런 배터리들이 나오고 이런 배터리들을 또 중국 업체들뿐만 아니라 테슬라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내년부터 굉장히 채택을 많이 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리 LFP 배터리의 확산은 사실은 별로 지금 현재 막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럼 국내에서는 지금 LFP 배터리 기술력을 좀 키우고 있는 곳들이 없을까요? 우리 업체들이 다 지금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우리 셀 업체들이 지금 앞다투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좀 늦었죠. 전략의 실패라고 저는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네. 한 3, 4년 전 뭐 요 정도만 했을 시점에 우리도 LFP를 좀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고 채택을 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면 네. 사실은 지금 이제 격차가 없었을 건데요. 근데 이미 지금 중국이 LFP 관련돼서는 그 밸류체인 전체를 다 지금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고 기술도 새로운 LFP의 업그레이드된 버전들을 계속 발표할 정도로 앞서 있기 때문에 좀 우리 업체들은 상당히 좀 이 레이스에서는 좀 늦었다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사실 뭐 LFP 배터리를 넘어서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것들도 많이 개발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거는 꿈의 배터리니까 이쪽의 개발 가능성을 높이는 건 좀 현실화가 불가능하다고 보세요. 그거는 별로 크게 유의할 사항은 아니에요. 전고체 배터리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전고체 배터리는 3원계 배터리가 대량 생산 체제로 가는 국면이라서 네. 3원계 배터리가 저렇게 나중에 대량 생산 체제에 가서 단가가 낮아지면 전고체 배터리는 2030년 근처에 상용화를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별로 가격 경쟁력이 없다고 보는 시각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3원계 배터리보다 더 가격 경쟁력이 우월한 LFP 배터리까지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가 어떤 그 주요 경쟁자로 들어온다는 것은 그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고요. 아마 아주 고가 차들, 초고가 네. 차들에 대해서 이제 일정 부분 한 뭐 1, 2%, 3% 요 정도에서 점유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LFP 배터리의 경우에는 재활용이나 이런 측면은 가능한가요?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은 배터리는 없죠. 없는데 재활용에 대한 그 니즈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고가의 강물이 없잖아요. 철하고 뭐 인 그쵸. 뭐 이런 네. 쪽이니까 우리 3원계에 있는 것처럼 니켈, 코발트 뭐 이런 것들을 추출하는 것에 따른 어떤 그런 그 면이 좀 부족하죠. 그러나 이제 많은 분들이 유의하셔야 될 게 LFP 배터리의 수명이 네. 3원계 배터리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2배 이상 깁니다. 네. 그러니까 리사이클에 대한 우려가
10년, 보통 3원계 배터리 10년 타면은 이제 보통 리사이클을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LFP 배터리는 한 20년씩 가기 때문에 오히려 10년의 사이클이 전기차가 끝나고 나면 그 LFP 배터리는 아마 ESS라든지 다른 용으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LFP가 리사이클에 대해서 그 별로 수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 LFP가 가진 단점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뭐 조금 전에 정리 조금 주시긴 했지만 LFP 확산 리스크가 이제 조금 더 투자자분들이 생각보다 가벼운 이슈라기보다는 좀 무게를 두고 봐야 된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국내 투자자분들이 투자하실 때 어떤 점을 좀 유념해야 될지 정리 좀 해주세요. 우리 배터리가 이제 지금 현재 3원계 배터리로는 어쨌든 원톱이고요. 네. 중국은 이제 LFP 배터리를 중심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 원래 이 3원계 배터리가 미국과 유럽,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한 시장은 3원계 배터리가 꽉 잡는다. 네. 이런 지금 전제하에 우리 배터리 관련된 업체들의 기업 가치가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그 양극재 업체들이죠. 양극재 업체들인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않다는 거기 때문에 눈높이를 조금 낮추셔야 됩니다. 네. 미국은 사실 우리가 좀 절대적으로 우세인 거는 사실이에요. 이미 업체들의 JV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세한 건 사실이지만 유럽은 이미 작년만 하더라도 중국 배터리의 점유율이 거의 30% 육박합니다. 네. 우리가 원래 70%에서 작년에 50%대로 떨어졌고요. 중국이 거의 20% 후반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올라가겠죠. 수출도 늘어나고 또는 유럽에 있는 중국 업체들이 M&A한 브랜드들이 있어요. 네. 그런 브랜드들이 유럽에서 또 전기차를 만들어서 유럽에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되는 것이고, 또 최근에 이제 전기차에 대한 고성장 속도가 조금 낮아지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글로벌 사실은 전기차 관련된 배터리 관련 업체들이 대부분 고점 대비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마치 전기차 관련들이 주가가 좋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테슬라조차도 고점 대비해서 보면 한 40% 빠져 있는 거예요. 네. 원래 400불 정도 했고 지금 250불 정도 그렇죠.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테슬라를 제외하면 CATL도 그렇고 BYD도 그렇고 대부분의 관련 소재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주가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사실은 양극재 업체를 네. 제외하고 대부분 업체들이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져 있잖아요. 맞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성장률이 좀 낮아지는 것에 대한 좀 그런 시그널이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전기차 부분으로 나오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역으로 이제 양극재 업체들 몇 개 그리고 또 일부 또 업체들이 있습니다. 네. 리튬 관련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지금은 오히려 고점을 훨씬 더 넘어서서 사실은 기업 가치가 너무 높다 할 정도로 올라와 있기 네. 때문에 그런 정보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네, 그렇군요. 확실히 LFP 배터리가 이제는 무시할 수 없게 점유율을 빠르게 좀 늘려가는 상황 속에서 양극재 업체들에 대해서 투자 전략까지 바로 이어서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해외에 지금 양극재 업체들이 증설을 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현황이 될지 몇 가지 좀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업체들이 하는 이제 3원계 배터리용 네. 양극재, 네. 양극재를 이제 거의 우리 투자분들은 우리 업체들만 한다고 그렇게 판단하는데 네. 우리 업체들이 제일 잘하고 증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양극재 업체들끼리 서로 고객 뺏기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원래 SDI의 물량이었는데 SDI의 물량을 다른 양극재 업체가 뺏어간다든지 이런 이제 그 경쟁을 할 정도로 치열하게 지금 증설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업체들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유럽에 있는 유미코라든지 기존의 그 회사는 양극재 선두 업체였습니다. 아, 네. 그 다음에 세계적인 화학업체 여러분 아마 바스프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스프도 양극재 시장에 뛰어들어서 지금 일본, 중국, 미국, 유럽 요 네 군데에서 네. 증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LFP 말고
삼원계 업체들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양극재 업체들도 우리나라에서 증설을 하거나 또는 유럽 공장에서 증설하는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일본의 업체들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일본에는 파나소닉, 테슬라에 납품하는 파나소닉을 밑에 있는 양극재 업체들이 몇 개가 있죠. 그 업체들도 역시 지금 증설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양극재의 공급 과잉이 제 생각에는 한 2, 3년 내에 그 불거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 중국, 미국, 유럽까지 좀 함께 좀 증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급에 대한 이슈들이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에 공급 과잉이 된다면 판가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양극재 판가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양극재 판가는 사실은 재료 가격에 따라서 움직여요. 네. 리튬 가격, 뭐 니켈, 코발트 가격에서 움직이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리튬 가격이 민감하죠. 리튬 가격은 최근에 계속 하락세입니다. 네. 작년에 워낙 그 고점을 치고 많이 올랐다가 이제 수요가 좀 둔화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하면서 중국의 이제 수요가 특히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요. 중국이 뭐 70에서 한 100% 성장하다가 네. 올해 한 30%대 정도 성장을 보거든요. 근데 양극재 리튬에 대해서 워낙 많은 정제 시설이 중국 업체들이 이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튬 가격은 당분간은 약세를 벗어나기 힘들고요. 네. 이 리튬 가격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지는 삼원계 양극재의 가격도 최근에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아마 가격의 하락세는 불가피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업체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매출액은 좀 적게 나올 거고요. 다만 단가가 하락한다고 해서 만드는 단위당 받고 있는 가공비는 네. 다른 내용입니다. 그 가공비는 배터리 업체들과의 협상으로 인해서 정해지는데 당연히 이 배터리 업체들은 또 전기차 업체들하고 협상으로 가격을 정할 거 아니에요. 배터리 셀 가격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단가 인하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공비에 대한 그 하락 압력도 당연히 당분간 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연초에 비해서 최근에 보시면 연초 대비해서 양극재 업체들의 실적 추정치들이 계속 낮아지고 있죠. 네. 뭐 업체들도 실적도 사실은 되게 안 좋게 발표를 했었고요. 1, 2분기 다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양극재 업체에 대해서 또 양극재 판가 전망에 대해서 같이 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일단 판가도 좀 낮아지는 전망이고 공급은 좀 과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양극재 업체들에 대한 투자 전략이 좀 궁금합니다. 좀 고평가됐다고 그럼 보시는 건가요? 전반적으로 고평가된 것 같습니다. 물론 뭐 LNF 같은 업체는 사실은 뭐 지나친 고평가라고 얘기하기에는 시총 격차가 너무 많이 나서 네. 그렇게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이 시장에 이제 뛰어들겠다고 선언한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이런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은 사실은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네. 뭐 PER이 보통 우리가 성장 산업 기준으로 보면 당장 이제 올해나 내년 기준 당장 닥친 그 순익 기준으로 보면 30에서 아주 많이 나가면 한 50배 정도 네. 보면은 맥시멈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업체들 뭐 나중에 찾아보시면 그 상태를 훨씬 넘어가죠.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우리 업체들이 어쨌든 선점을 한 효과가 있고 네. 미래의 가치를 갖다가 반영을 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업체들이 다른 양극재 업체들보다는 밸류에이션이 높아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해외 그 양극재 업체들의 보통 평균이 PER이 10배대예요, 지금. 네. 10배 초반. 뭐 이렇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중국의 업체들 같은 케이스도 작년도 초에는 PER이 50배, 40배, 50배였어요. 네. 근데 이렇게 뚝 떨어진 거죠. 뚝 떨어졌고 우리 업체들은 오히려 이게 거꾸로 올라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올라간 이유는 있는데 우리 업체들이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그 프리미엄의 정도가 너무 과하다는 거죠. 너무 과하기 때문에 저는 좀 그 건강한 조정을 좀 거쳐야 된다. 어차피 이 회사들이 2025년, 30년 이렇게 봤을 때 성장을 못할 회사들은 아니잖아요. 네. 예, 성장을 어떤 산업보다도 좀 높게 할 거는 사실인데 지금의 이런 고평가 국면은
사실은 그 투자자들의 손이 나가게 하기에는 좀 너무 높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죠. 네, 그러면 이제 국내적인 경쟁력까지 고려했을 때 좀 정당한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 받는 게 좋다고 보세요? 글쎄요, 그건 업체마다 다 다릅니다. 업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경쟁력 사항 이런 것들마다 다른데, 중국 업체들보다는 뭐 당연히 훨씬 높아야 되는 거라서, 네. 저는 이제 중국 업체들이 완전히 고성장기에서 꺾이기 시작하기 직전 멀티플이 한계라고 봐요. 네. 그게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아까 얘기한 한 40배, 50배. 그러니까 올해나 또는 뭐 내년 정도 수준이죠. 근데 이제 올해 실적 보면은 뭐 아마 PER 별로 그 계산이 힘들 정도로 100배가 넘고 막 이런 지금 양극재 업체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조금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쟁 배터리들의 네. 좀 확산 그리고 전기차 수요에 대해서 조금 이제 슬로우해지는 네. 이런 국면 이런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때는 조금 적당하게 조정은 받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양극재 업체들 최근에 조금 조정은 받긴 했습니다만 네. 아직은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조정받은 거에 비해서 실적은 훨씬 더 안 좋았거든요. 네. 작년 그게 올 1Q, 2Q 둘 다 그랬어요. 예, 특히 2Q에 좀 많이 안 좋았고 3Q 실적은 뭐 제가 봤을 때 별로 그렇게 그럴 것 같고요. 네. 4Q부터는 미국향 이제 수출이 좀 많이 늘기 때문에 물량상으로는 회복 좀 될 거는 같습니다. 될 거는 같은데 단가가 아마 4Q까지는 계속 하락을 할 거예요. 하락이요. 하락을 할 네. 거라서 이익이 어떻게 될지를 좀 이제 좀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뭐 한 가지 체크를 해볼 만한 상황 중에서 사실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 영향도 있는 것 같고 미중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중국의 양극재 업체들보다는 확실히 국내가 좀 경쟁력이 좀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조금 전에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 양극재 업체들 대비해서 우리 업체들이 훨씬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거는 사실 맞아요. 그래야 네네. 되고 그 이유는 이제 미국 시장을 IRA로 인해서 이제 주로 중국의 업체들한테 좀 벽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그 혜택을 보는 거죠. 혜택을 보는데 요게 이제 좀 복잡해요. 정치적인 상황으로. 네.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 IRA를 만드는 초기에는 완전히 중국 업체들을 배제하는 쪽이었거든요. 그랬었죠. 네.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배터리 쪽 안에서도.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 뭐 CATL이 포드하고 합작 공장을 만든다느니 또는 그 테슬라가 BYD나 CATL로부터 LFP 배터리를 받기 위해서 멕시코에 공장을 한다느니 여러 가지 하여튼 얘기들이 있고요. 그렇죠. 또 일부 고숑 같은 업체는 미시간에다가 양극재 공장을 건설하는 걸 해서 주정부의 보조금도 이미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면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고서는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싸고 질 좋은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 이걸 이제 바이든 정부가 어느 정도는 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중국에 있는 전기차 관련된 배터리 업체들을 갖다가 우려 대상으로 지정을 딱 해버리면 깨끗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아예 못 들어가니까 한국 업체들이 우리는 이제 단독 플레이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지금 또 계속 늦어지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에 하나 더 이제 덮친 게 내년 또 대선이잖아요. 아, 그렇죠. 내년에 미국의 대선인데 바이든이 되는 게 더 좋습니다. 전기차 시장에는. 왜냐하면 네. 바이든이 당선이 안 되고 만약에 네. 공화당이 되게 되면 미국 전기차 시장을 움직이는 두 가지 동력, 하나는 IRA 보조금이고 네. 하나는 연비 규제예요. 연비 규제요. IRA 보조금은 입법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바뀌어도 이걸 국회의원 양당이 상하원이 다 합의하지 않으면 바꾸기 어려워요.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계속된다고 봐야 되는 거고. 네. 다만 연비 규제는 이거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공화당이 내서 대통령이 나오면 바로 없애버립니다. 네. 옛날에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자동차 연비 규제를 없애버리는 거였어요. 그러면 양날개 중에 한 날개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유의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미국 시장도.
그렇군요. 네, 일단 관련해서 뭐 대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모멘텀들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전기차 시장을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극재 이야기에서 살짝 벗어나서 그럼 음극재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될까요, 저희가? 음극재도 똑같은데 네. 음극재는 이제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작아요. 중국 업체들이 뭐 대부분이고 네. 우리는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상태고 미국도 지금 업체들이 신규 업체들이 들어오긴 하는데 네. 믿을만하지는 않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그 이제 다른 양극재 업체들에 비해서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음극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분석도 있죠. 네. 그럼 음극재 시장은 좀 다르게 조금 더 확대될 여지도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LFP 배터리에도 같이 또 쓰긴 쓰이니까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음극재는 그 양극재에 비해서는 대신 이제 사용되는 양은 조금 더 작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이제 주로 흑연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네. 사실은 범용 소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플레이들이 많지가 않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 뭐 실리콘 흑염재, 음극재라든지 또는 또 좀 인조 흑연을 사용하는 맞아요. 이런 기술들이 발전을 하면서 이쪽도 많이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스타트업들 위주로 해서 시장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양극재와 더불어서 음극재 시각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오늘 이야기들 좀 분석을 해서 연구원님이 보시는 그럼 2차 전지의 단기적인 혹은 중기적인 섹터의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글로벌 전체 전기차 시장은 계속 성장을 합니다. 네. 2030년까지는 아마 지금부터 보면 한 글로벌 전체의 시각을 보면 한 20에서 30% 정도 국면일 거예요. 그러나 2030년으로 진행하면 할수록 시장 성장률은 낮아져요. 네. 한 10% 중후반 정도로 낮아졌다가 2030년 이후부터는 10% 초중반 또는 10% 이하로 떨어집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워낙 전기차가 이제 많이 팔리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업체들의 미래 성장을 땡겨와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네. 예를 들어서 2030년이나 또는 뭐 2027년 뭐 이렇게 멀리에 있는 숫자를 땡겨오면서 같은 이 밸류에이션 함수인 PER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PER이라는 것은 성장률 함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성장률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PER 적용은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그 점들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배터리 관련주들 중에서는 사실은 부담 없는 종목들도 꽤 많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셀 업체들, 뭐 LG 엔솔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SK온이라든지 사실 이런 업체들은 밸류에이션이 높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특히 셀 업체들이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낮아진 이유는 미국 정부로부터 받는 AMPC라는 IRA 보조금이 이제 들어오기 본격적으로 회계적으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라든지 또는 다른 소재 업체들 중에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주가들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사서 뭐 한 2, 3년 갖고 간다 이런 전략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좋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딱 봤을 때 올해 너무 고평가된 양극재 업체들, 네. 양극재 업체들의 이 고평가 국면에서는 그 주식들을 대장주긴 하지만 지금 그 업체들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내가 좀 무작정 기다려보자. 이거는 지금 좀 위험한 국면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들어봤습니다. 전기차의 성장은 계속해서 이뤄지겠지만 성장률 자체는 조금 낮아지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셀이랑 소재 업체들 말씀을 주셔가지고요. 그럼 배터리 셀 업체들의 경우에는 밸류 측면에서 지금 좋은 건지 아니면 성장성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성장성은 당연히 뭐 우리 셀뿐만 아니라 우리 그 소재업체들도 성장성은 다 확보를 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은 시장이나 성장성에 대한 이슈는 아니고 이제 고평가, 저평가 이런 영역이잖아요. 근데 이제 셀 업체들이나 최근에 주가가 워낙 많이 빠진 일부 소재나 부품 업체들 중에서는 네. 심지어 뭐 소재 부품 업체 중에서 PER 10배대 되는 종목들도 있고 PBR 기준으로 봤을 때도 한 배가 안 되는 업체들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저점 매수해서 뭐 한 1, 2년, 길게는 한 2, 3년 기다리는 것은 그런 전략은 저는 충분히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셋업체들 가운데서는 좀 어떤 종목을 좀 토픽으로 보시나요? 사실은 뭐 셀업체는 LG엔솔이 최고죠. LG엔솔이 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얼티엄 셀 공장, GM하고 합작하는 공장부터 시작을 해서 북미의 웬만한 완성차 업체들은 다 LG하고 계약을 맺었잖아요. 네. 그 공장들이 이제 막 시작이 됩니다. 얼티엄 셀 공장은 지금 하나만 돌아가고 있는데 네. 두 번째, 세 번째 공장이 이제 올해 내년에 돌아갈 예정이고 또 다른 뭐 업체들, 혼다부터 시작을 해서 뭐 굉장히 많은 업체들하고의 계약들이 이제 이행하는 시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그 LG엔솔이 당연히 이제 대장주고요. 네. 뭐 SK온도 좋은 상태고 SDI 같은 경우는 워낙 밸류션이 지금 싸거든요. 전자소재 사업이 또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배터리 사업도 사실은 그동안은 북미 시장이 좀 약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GM하고 네. 스텔란티스하고의 계약을 하면서 북미에도 이제 진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은 뭐 지금 사서 묻어두는 전략은 전혀 이상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소재 중에서도 좀 그래도 밸류가 괜찮다고 말씀을 주신 뭐 종목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쪽을 보면 좋을까요? 소재 관련주들은 뭐 절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DI 동일 같은 종목이 있습니다. 네. DI 동일은 사실은 동일 방직이라는 예전에 이제 방직 회사였는데 네. 이 회사의 자회사 중에서 동일 알루미늄이라는 회사가 있죠. 이 알루미늄은 이제 양극박이라고 알루미늄 박을 만드는 네. 1위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배터리 3사에 다 납품을 하고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연결 자회사이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회사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리고 현재 본업이 이제 섬유업이 본업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뭐 PBR 자체가 지금 판매가 훨씬 안 됩니다. 네. 안 되고 절대 시총 자체가 한 5천억 근처도 안 되는 정도로 낮기 때문에 2위 업체보다도 훨씬 더 밸류에이션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네. 네, 그런 업체들은 사실은 뭐 지금 사서 손해볼 거 없다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이제 부품업체 중에서 신흥 SEC 같은 업체 있죠. 네. 신흥 SEC 같은 업체는 심지어 2분기부터 실적이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3, 4분기 단기적으로도 실적이 견조할 것으로 봅니다. 근데 네. 이제 이 회사가 SDI한테만 납품하는 다는 것 때문에 이제 항상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데 네. PER이 10배대입니다. 10배대라서 신흥 SEC 같은 업체 뭐 전혀 지금 산다고 해서 손해볼 거 없는 것 같고요. 뭐 다른 업체들은 일단 밸류에이션은 낮지만 아직까지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이 크게 보이질 않아서 네. 아마도 올 연말 근처 내년 초 정도쯤 아마 진입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기차 시장에 대한 이런 의견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마토랜드 2.0에서는 쉬운 산업 읽어주기 시간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전기차 시장과 양극재 업황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일단 성장성은 갖고 있지만 시장에서 어떤 적정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지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보시면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토마토랜드 2.0 마칩니다. 오늘 남은 오후장도 투자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